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권여선 작가의 반죽의 형상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작가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반죽의 형상, 권여선. 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올해도 나는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을 과연 휴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휴가의 예감은 결투의 예감처럼 끔찍하고 달콤하다. 모욕에 결투로 응하는 풍습은 사라졌지만 그 깨끗한 변제에 대한 향수는 인류의 정신 속에 면면히 남아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결투는 모욕을 청산하는 가장 명쾌한 방식이다. 결투에는 상대를 몇 대 패주겠다거나 보상금 몇 푼 받아내겠다는 식의 유치한 계산 찌꺼기가 없다. 나를 모욕한 자를 죽이거나 모욕당한 나 스스로 죽는 것만큼 모욕을 완전 연소시키는 방법이 또 있을까? 모욕이란 그런 것이다. 상대를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칼이 둘 중 하나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모욕 관계를 끊는다. 그런 의미에서 내 휴가 또한 과거의 모욕에 대한 뒤늦은 결투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골똘해져 수십 년 전 어떤 친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나 행위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발견하고 불현듯 떨치고 일어나 결투의 편지를 써보내는 늙은 신사처럼 내 결투 신청에도 다소 우스꽝스러운 대목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모욕이 즉각 교환되지 못하고 시간의 회로 속에서 길을 잃는 수도 있으니 아무리 늦어도 절박한 때가 적절한 때이다. 결투란 모욕이 가해진 시점이 아니라 모욕을 느낀 시점에서 신청되는 것이니. 지난 주말에 나는 버스를 타고 오래전에 살던 동네에 가보았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순간에는 언제나 마음이 설레었다. 뒷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승객들이 의도 없이 밀착했다 가무도 없이 떨어지는 기척이라든가 소지품이 부스럭거리거나 딸랑대는 소리, 낡은 벽이 와해되듯 조직들이 다른 배열을 위해 부산스럽게 흩어지는 분위기 같은 것 때문이다. 아파트는 재건축 중이었다. 무너진 아파트 쪽으로 높은 안전벽이 둘러쳐져 있었다. 8년 전 나는 이 아파트에 살았고 세 자릿수의 번호를 단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작년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재조정된 이후 버스 번호가 모조리 4자릿수로 바뀌었다. 정류장 알림판에는 바뀐 버스의 번호와 노선이 적혀 있었다. 학교 방향으로 가는 그 버스를 타려면 아침마다 길을 건너야 했다. 길을 건너려면 바로 앞에 있는 육교나 오른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했다. 여러모로 육교가 경제적이었지만 그 당시 나의 바람은 육교와 횡단보도의 위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육교로 연결된 건너편 정류장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였다. 육교 쪽은 아파트 단지 정문 앞인데다 버스 정류장도 끼고 있어 주민들의 왕래가 많았다. 육교와 횡단보도의 위치가 바뀐 탓에 아파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100여 미터쯤 수평으로 우회하거나 수직으로 100여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허공에 사다리꼴을 그려야 했다. 내 바람과는 무관하게 단단한 콘크리트 육교는 8년 동안의 태풍이나 폭설에도 무너지지 않고 의구했다. 새 색깔로 단장한 그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잠시 버스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노선과 번호와 색깔이 바뀐 이 버스는
오래전에 그 버스인가 아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작은 대답처럼 버스 옆면 귀퉁이에 옛 번호 세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 버스의 노선은 독특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버스 종점에서 두어 정류장 더 지난 곳에 있었다. 버스는 종점을 지나쳐 학교 앞에 들러 학생들을 내려놓고 빈 차로 종점에 들었다. 그러자니 버스 노선은 갈고리 모양으로 휠 수밖에 없었다. 갈고리를 늘어뜨렸을 때 땅에 닿는 갈고리의 곡선 부분에 학교가 있다면 허공으로 날렵하게 치켜 올라간 갈고리 끝부분에 버스 종점이 있었다. 아침 등굣길 육교 계단에 발을 내딛는 찰나 건너편 정류장에 막 도착한 버스를 볼 때 그때는 그나마 마음을 다스리기 쉬웠다. 나는 어차피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가벼운 체념과 아쉬움을 맛보았다. 가장 고약한 경우는 놓칠 듯 말 듯한 경계 지점에서 버스의 정차를 목격했을 때였다. 그곳은 대략 뛰어 내려가야 할 육교 계단의 정상 부근쯤이었다. 바람처럼 계단을 뛰어 내려갔음에도 간발의 차이로 놓친 버스 뒷꽁무니를 바라볼 때 멀어져 가는 그 야속한 세 자리 번호 때문에 나는 얼마나 초조하여 마음을 다쳤던가. 4년 동안 나는 육교의 모든 지점에서 그 버스를 보았고 4년 내내 거의 N과 함께 식판 하나로 점심을 나눠 먹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오직 그 번호의 버스를 탔다. 버스는 때로 선심을 썼고 때로 애간장을 태웠다. 육교 탓이 아니더라도 4년 동안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다 보면 그 번호, 그 숫자에 대해 이런저런 애증이 쌓이기 마련이다. 그 번호의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만 보아도 반가움이 가슴속에 은은히 퍼져나가던 기억이 셀 수 없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다 부푼 빵처럼 승객을 잔뜩 태운 채 쏜살같이 지나치는 버스를 보며 우라를 터뜨린 기억도 셀 수 없다. 중간에 고장이 나서 내렸던 기억이며 빠른 막차 시간에 대한 그칠 줄 모르던 원망, 졸다가 집 앞을 놓쳐 시내 반환점을 돌았던 난망함 같은 것. 세 자리 숫자는 내 기억 속에 기묘한 형상으로 각인되어 있다. 나는 천천히 육교를 건넜다. 육교 난간은 칠이 벗겨지고 누렇게 빛발해 있었다. 나는 건너편 정류장에서 다시 그 버스를 기다렸다. 번호와 노선이 바뀐 그 버스는 이제 내게 어떤 기다림을 선사할 것인가. 사람들은 N과 내가 친하다는 걸 알면서도 둘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면전에서 하곤 했다. N도 나도 그들에게 우리의 무엇이 어울리지 않는지 묻지 않았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듯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어울리지 않게 웃었다. N과 나는 매일 아침 여학생 휴게실에서 만났다. N이 매점에서 담배를 한 갑 샀고 나는 자동 판매기에서 블랙커피 2잔을 뽑았다. 담배의 비닐 포장과 은박지를 뜯는 N의 손길을 바라볼 때 기쁨과 쓰다기보다 떫은 맛이 나는 블랙커피를 마시며 첫 담배를 피우던 나른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여학생 휴게실은 아침부터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누군가 피아노를 뚱땅거렸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얘기했다. 휴게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커피향 사이로 희미한 지린내와 아침 대변의 냄새가 섞였다. N과 나는 그곳 군데군데 뜯어진 비닐 소파에 앉아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N의 지갑과 내 지갑이 비록 윤곽은 따로지만 한 갑의 담배와 하나의 식판처럼 그 내용물은 공동의 것이듯 우리의 만족감도 한 반죽 속에 있는 두 형상이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나는 그 버스를 탔다. 종점에서 출발한 버스는 빈 차로 두어 정류장을 달려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잔뜩 태우고 다시 종점을 지나쳐 달렸다. 그 또한 갈고리 모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버스에서 내린 후 육교를 건널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아침에 헐레벌떡 육교를 건너며 품었던 원망은 잊고 작은 안락에 만족했다. 내가 내린 후에도 그 버스는 무척 오래 달려야 할 운명이었다. 버스 노선은 학교에서 출발해 내가 살던 아파트 단지를 지나 한강을 건너 종점으로 회귀하는 원터미널 노선이었다. 편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노선이 되고도 남았는데 그 길이에 두 곱에다 갈고리 모양까지 더했으니 한번 출진하는 버스 운전사로서는 엄청난 여정을 각오해야 했을 것이다. 본의 아니게 내가 그 여정을 함께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내가 버스에서 조는 경우는 오로지 취했을 때뿐이었다. 사람의 귀 속에는 균형을 관장하는 작은 기관이 있다는데 그 기관의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달라 탈 것만 타면 조는 사람이 있고 탈 것만 타면 깨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나는 후자였다. 탈 것만 타면 정신이 반짝 나도록 만드는데 귀 속의 작은 기관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술을 마시면 다른 기관보다 제일 먼저 마비되었다. 그 버스는 지나치게 긴 노선 때문에 막차가 빨리 끊겼다. 바야흐로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이면 어김없이 막차 시간이 임박해 있었다. 나는 자주 시계를 보았다. 10분, 5분, 1분. 나는 친구나 선배들에게 제대로 작별을 고할 틈도 없이 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달렸다. 운이 나쁜 때 막차를 놓쳤지만 운이 좋을 땐 아슬아슬하게 잡아탈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경우는 막차를 타고 졸다가 2시간쯤 지나 다시 학교 근처의 종점으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술집에 가보면 술자리는 이미 끝난 지 오래이고 긴 여정의 깊은 잠으로 나는 완전히 술이 깨어 있었다. 그 순간의 막막한 외로움은 내 머릿속에 세 자릿수의 버스 번호 형태로 각인되어 있다. 드디어 그 버스가 왔다. 버스 옆면 귀퉁이에는 옛 번호 세 자리가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었다. 아직도 나는 그 숫자를 보면 눈을 뗄 수가 없다. 영구 결번 처리된 자신의 등 번호를 잊지 못하는 은퇴한 야구 선수처럼. 나는 그 버스가 아닌 다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버스는 노선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변경의 기준이 새로 생기는 전철역이었다. 그 버스의 노선은 현저히 단축되었다. 나는 이제 그곳에 살지 않고 그 버스는 강을 건너지 않는다. 달라진 건 그뿐이 아니다. 문이 앞뒤로 2개가 되었고 좌석의 배치도 바뀌었다. 그런데도 내가 그 버스로 알아보는 것은 고향과도 같은 종점이 그대로이기 때문이고 옛 세 자리 번호를 아픈 맹장처럼 옆구리에 조그맣게 매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물론 가끔은 그 버스가 그 버스라는 게 낯설기도 하다.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흰 그토록 긴 노선은 버스에게 무엇이었을까? 내게는 무엇이었으며 애내게는 무엇이었을까? 덜 물러 살강되던 그 시절의 비린내가 갈고리처럼 가슴을 턱 찍었다. 애는 나와 대학 4년, 회사 생활 4년을 함께하면서 거의 매일 점심을 같이 먹어온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이제 와서는 왠지 선뜻 친하다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면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 눈에 매우 절친해 보이고 본인들도 그렇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그들을 떼어놓았을 때 다시는 영영 화합하지 못하게 되는 사이가 있다. 다시는 영영 같은 비극적인 뉘앙스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어느 쪽에서도 먼저 만나자는 약속 전화를 하지 않고 죽게 되는 사이 말이다. 결국 이렇게 흐르고 만다. 관계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나는 언제나 죽음을 전제하게 된다. 관계와 죽음이 언제부터 내 머릿속에 한 쌍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버릇이면 틀림없다. 관계의 끝만을 생각하다 보면 누구와도 진심으로 사귀기 어렵다. 그래, 내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내 끝이 어떨지 두고 보자는 식의 시선은 그 도구로 대상을 말라 죽게 만든다. 애는 내 결투, 아니 휴가 계획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애는 내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안경 너머로 화장실 거울 속에 자기 눈을 불만스럽게 쏘아보았다. 전날 2편 이상의 영화를 보았음에 틀림없는 충혈된 눈이었다. 애는 일주일에 2~3번 혹은 서너 번씩은 렌즈를 착용하지 못하고 출근했다. 나는 내 휴가가 대나무의 매듭처럼 절박한 생존적 필요에서 나왔다는 것, 더 이상 상황을 이대로 지속시킬 수 없다는 모종의 결단이자 새로운 삶의 마디를 위한 얇은 막이라는 점을 앤에게 이해시키고 싶었다. 차마 결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 딴에는 한 줄기 햇빛처럼 밝고 희망차게 수식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애는 팀장에게서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처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용납할 수는 없다는 식의 짤막한 거부의 태도를 취했다. 애는 잠시 감았던 눈을 우아하게 찢뜨더니 물었다. 차를 사고 싶다더니? 나는 앤에게 차를 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나는 대중교통을 좋아했다. 매일 전철로 출퇴근을 했고 주말이면 버스가 타고 싶어 아무 버스에나 올라타고 모르는 곳을 무작정 돌아다니기도 했다. 애니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충고하든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세상에 차라니. 애는 내 휴가의 추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기에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앞쪽 칸에서 녹색 앞치마를 입은 청소부 여자가 나왔다. 여자는 남의 손인 듯 성의 없이 손을 씻고 나갔다. 차는 내가 사고 싶어 했지. 애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못 들은 채아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작게 말했거나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곳은 어느 칸에 누가 숨어 엿들을지 모르는 여직원 화장실인 것이다. 거울 속에서 앤의 엄지와 검지로 안경테를 살짝 들어 코 위에 정확히 눌러놓고 손가락을 펴서 머리를 부풀렸다. 이미 내 휴가 계획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얼굴이었다. 나도 더는 말할 필요를 못 느꼈다. 앤의 건망증은 때로 장점이기도 했다. 애는 거울에 얼굴을 갖다 대고 두 겹의 유리를 통해 반사된 자신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유리 양쪽에서 애의 붉은 눈이 신호등처럼 천천히 깜빡거렸다. 퇴근할 때쯤엔 다시 렌즈를 낄 수 있겠지? 저녁 때 약속 있니? 간유구는 먹었어? 아, 먹어야지. 애는 허리를 틀어 가느다란 몸의 옆선을 비춰보더니 분홍빛 상의와 스커트를 탁탁 털었다. 다시는 이런 권태로운 빛깔의 제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나는 작은 기쁨을 느꼈다. 내게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30 가까운 나이에 분홍 옷을 입는다는 게 왠지 모르게 부패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앤이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끼웠다. 남자와의 약속 때문에 나와 마지막 저녁을 먹지는 못해도 잠시라도 팔짱을 끼거나 허리를 안거나 손을 잡지 않고는 못 빼기는
앤의 형식적인 애정에 나는 가벼운 염증을 느꼈다. 어제는 무슨 영화를 봤어? 재미없는 거였어. 아, 진짜 영화 좀 똑바로 못 만드나? 앤처럼 영화를 자주 본다면 인류의 3분의 1이 영화 감독이 되어 똑바른 영화를 개미처럼 부지런히 만들어대도 부족할 것이다. 앤은 8년 동안 많이 변했다. 물론 나도 변했다. 앞으로 앤은 누구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될까? 그리고 나는? 앤은 팔짱을 끼지 않은 손으로 우리가 서 있는 17층 복도를 가리켰다. 천장과 바닥의 희미한 빛이 길게 반사되고 있었다. 어느 영화에선가 본 정신병원 통로와 비슷하다고 앤이 말했다. 언젠가도 내게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어느 날 앤은 집 뒤편 길에서 내리는 바람에 1시간 동안이나 집을 찾지 못해 헤매 다녔다고 했다. 그 집에 10년째 살고 있었지만 뒤편 길로는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걱정이 되었다. 만약 어느 날 잘못해서 자기 존재의 뒤편에서 내리게 된다면 애는 자신을 되찾는데 무척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니 부디 잘 지내, 앤. 문득 나도 언젠가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 듯한 혼란이 왔다. 나는 사직서를 내고 남보다 이른 여름 휴가를 시작했다. 이것을 과연 휴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휴가는 더 긴 지속을 위한 잠깐의 휴지로서 차와 해변과 휴양림이 있는 최소한 만화나 추리소설 베스트 목록과 조식을 제공하는 시내 호텔 리스트가 있는 삶의 쉼표 같은 것이다. 그에 비해 내 휴가는 마침표 뒤에 오는 말없음표처럼 대책 없는 것이다. 휴가를 위해 사직을 불사하는 것은 제 뿔의 세기를 알아보고자 거대한 나무 둥치에 뿔을 박고 고사하는 코뿔소처럼 어리석은 욕망이지만 어리석은지 아닌지는 당사자인 코뿔소에게 조금도 중요하지가 않다. 뿔을 박는 행위만이 코뿔소에게는 절대적인 생존 능력의 측정인 것이다. 자신이 어떤 모욕을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지 생사를 걸고 증명하는 점에서 결투 또한 그렇다. 고작 4년의 경력과 8년의 우정을 걸었을 뿐이지만 나는 내 휴가가 여행보다는 실종 같은 것이기를 바란다. 내가 휴가를 끝내고 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앤의 편에서는 건망증 때문에 내 편에서는 우연히라도 앤을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앤의 소식을 묻거나 전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앤은 내게 무심했고 나는 앤을 경멸했지만 우리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어느 순간 갈라졌고 나뉜 가지처럼 앤과 나는 서로를 닮지 않으려 애썼다. 가끔 나는 앤과의 오랜 관계에 대해 내가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문제는 내 쪽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투를 위한 손수건은 던져졌다. 나는 산란기 연어처럼 모욕이 발아하던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장마 전선이 북상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정쯤 잠자리에 들었다. 휴가 첫날 새벽 나는 끓는 기름에 물이 떨어져 자글거리는 것 같은 빗소리에 잠에서 깼다. 비는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는 과장된 피로감이 몰려왔다. 나는 자리에 누운 채 빗소리를 들었다. 따다닥 빗몸이 부서지는 소리도 들었고 부서진 빗물이 서로 섞여 흐르는 노래 같은 냇물 소리도 들었다.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문득 빗소리처럼만 상대의 말을 경청했다면
내 삶이 지금과는 조금쯤 달라졌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히 훌륭해졌으리라는 의미는 아니고 공들여 매준 밭의 흙처럼 조금은 더 보드랍고 포실했으리라는 정도였다. 빗소리는 가끔 자그마하게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마치 장난꾸러기처럼 하늘의 손바닥과 땅의 손바닥이 물방울 구슬을 담고 짤짜리를 하는 소리 같았다. 어느 순간 빗소리가 내 안에서 짤랑거렸다. 견딜 수 없는 복통에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소낙비 같은 설사였다. 조금 더럽긴 하지만 휴가를 축하하는 축포가 터진 듯했다. 지금 301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장터가 열렸사오니 모든 물건은 생선과 야채와 과일류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살짝 긁힌 듯한 여직원의 목소리였다. 나는 반복되는 방송 내용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문장이 교묘하게 얽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제대로 된 문장을 내보내는 적이 드문 관리사무소 방송이었지만 모든 물건은 생선과 야채와 과일류라는 부분이 특히 이상했다. 안개 같은 실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터에는 생선차 한 대와 야채 좌판과 과일 좌판이 있었다. 모든 물건은 생선과 야채와 과일류라더니 내용상 딱 맞아떨어지긴 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서 더 틀렸다. 모든이란 말은 낱낱이 열거나 분류를 넘어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생략하고 획일화하는 관형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것이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모든 애는 예외도 열거도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앞에 어떤 한정을 붙여야 마땅하다. 장터에 있는 모든 물건이라든지 나를 미워한 모든 사람이라든지 그런데 무작정 모든 물건이 생선과 야채와 과일류라니 그것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백작 부인의 화려한 모자처럼 모든 이란 오만한 관형사가 아파트촌의 작은 장터에서 잔뜩 휘하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나는 유쾌해졌다. 자신감과 활기로 펄떡거리는 모든 것들이 혐오스러워지는 때가 있다. 그때는 모름지기 은거하여 나 외에 혐오할 것을 남겨두지 않는 게 좋다. 대상에 대한 혐오 속에는 자신과의 깊은 유사성이 깃들어 있다. 닮았기에 싫은 것이다. 모르는 것은 미워할 수조차 없다. 언제부터 내가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과 나 사이에 이렇듯 불균형한 전선을 긋고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첫 금은 N과 나 사이에 그어진 금은 아니었을 것이다. 첫 금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그어졌다. 대학 시절의 어느 시점부터 N과 나는 단둘이서만 술을 마셨다. 의도한 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 N도 나도 그런 고립적인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저녁이면 우리는 각자 가진 돈을 합쳐 간단한 계산을 끝낸 후 단골 주점으로 향했다. 배가 고팠지만 식사를 시켜 먹을 여유는 없었다. 두꺼운 싸구려 파전을 하나 시키고 나머지 돈으로는 소주를 먹었다. 돈이 모자라는 날에는 둘이 한 병을 나눠 마셨고 돈이 있는 날엔 각자 한 병씩을 마셨다. 애는 내가 타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강요된 선택에 시달리는 나와 달리 애니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은 꽤 많았다. 애네 집은 조금 무리를 하면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였다. 버스 정류장으로 7, 8 정류장쯤 되었는데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렸다. 때로 애는 자신의 며칠치 자비를 담보로 소주 한 병을 더 먹자는 감격적이고 만용에 찬 제안을 하기도 했다.
금은 딴 곳에서 그어졌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술 기운이 오를수록 나를, N을, 그리고 나와 N의, N과 나의 관계를 차례로 잔인하게 핥히었다. N을 깊이 사랑한다고 믿었고 N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도록 디자인된 내 어떤 기관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술만 취하면 제일 먼저 마비되어 버리는 모양이었다. 생선차 끝에 세워둔 비스듬한 파라솔 앞에서 한 사내가 어슬렁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내의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나는 감자와 양파 등의 야채류를 잔뜩 샀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새로 지은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올리는 광경을 보았다. 어이, 어이, 왼쪽, 왼쪽, 그렇지. 일꾼들의 외침 속에서 크레인의 밧줄에 엮인 십자가가 허공으로 주춤주춤 올라갔다. 갑자기 뱃속에서 낯익은 폭발음이 울렸다. 결투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모든이란 관형이 목에 걸렸다. 내가 지은 낱낱의 죄를 적시해 보았다. 나는 어떤 죄를 지었나. 죄와 죄 아닌 것이 구분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죄이면서 죄가 아니었다. 죄란 그 말이 발음되었을 때야 비로소 좁쌀만한 죄의 돌기들이 도단하게 되는 사악한 주문 같았다. 열흘 내내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다. 매끼 다른 음식을 1인분씩 만들어 먹었다. 아침에는 뚝배기에 콩나물과 불린 쌀을 넣고 콩나물밥을 지어 양념장과 물김치를 곁들여 먹었다. 점심에는 손이 많이 가는 계란말이 김밥과 된장국을 만들었다. 시금치를 데쳐 무치고 당근을 채 썰어 볶고 김을 굽고 사각 프라이팬에 계란을 풀어 부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저녁 메뉴는 새우버섯 볶음밥과 김칫국이었다. 칵테일 새우와 양송이, 느타리, 당근과 양파 약간씩을 올리브유에 볶고 밥을 넣었다. 육수에 잘게 썬 김치를 넣고 김치 국물을 붓다가 동그란 냄비 속이 삽시간에 붉어지는 바람에 N의 충혈된 눈이 떠올랐다. 야참으로는 치즈와 햄을 넣은 샌드위치에 마요네즈를 듬뿍 발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었다. 한 끼를 준비하는데 2~3시간씩 걸렸다. 나는 점점 마늘을 까고 생선 비늘을 벗기는데 섬세해졌고 야채를 여러 번 꼼꼼히 씻었다.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다. 3번, 4번 혹은 5번의 끼니가 하루를 3토막, 4토막, 5토막으로 나누었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에 비친 욕실 타일에 깨진 금을 보다 보면 점심때가 되었고 이마에 손을 짚고 벽지에 흘러내리다 맺힌 커피액에 도도록한 타원형 얼룩을 만지다 보면 해가 저물어 있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았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필리핀 어느 부족이 닭의 간을 보고 점을 치고 있었다. 그들이 닭의 간을 돌려보면서 흉졸하고 입을 모으는 부분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부족의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들려왔고 나는 그 말에 빙이 된 듯 떨었다. 오래전 어느 오후엔가 할 일 없이 아파트 앞 육교를 오르내리는 노파를 본 적이 있었다. 이마에 땀이 배고 얼굴이 노랗게 된 노파가 육교를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잠시 기다리면 그때마다 예견된 흉조처럼 육교 위로 삐쭉 치솟아 올라오던 노파의 성긴 머리숱과 흰 페인트칠 된 육교 난간 사이로 어른거리던 달개 간처럼 검붉은 노파의 스웨터 빛깔이 테를 두른 그림처럼 선명했다. 며칠째 계속 지나치게 생생한 꿈을 꾸었다. 화장품을 얼굴 위에 두껍게 발라
얼굴이 찐 감자처럼 달아올라 깬 적도 있었고 죽은 고양이를 가위로 오리는 꿈을 꾸다 땀에 흠뻑 젖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깨기도 했다. 몸무게가 급속히 늘어 그런지 회초리를 맞으며 육교에 오르는 꿈을 자주 꾸었다. 깨면 무릎과 발목 관절이 차고 시큰거렸다. 어제는 밤새도록 이삿짐을 옮기느라 허리가 휘는 꿈을 꾸었다.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간신히 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말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현실감이 매우 더디게 회복된다는 걸 알았다. 현실감이라는 게 결국 말로 짠 주머니 같은 것이니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실마리는 말일 수밖에 없었다. 앤의 꿈은 단 한 번도 꾸지 않았다. 앤과 나는 대학에서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각자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마치 우연히 만나졌다는 식으로 매일 아침 여학생 휴게실에서 만나곤 했다. 그때 모든 우연을 써버렸으므로 앞으로 앤과 내가 우연히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여름은 무더웠고 소낙비와 태풍이 잦았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부터 앤은 여학생 휴게실에 나오지 않았다. 전날 헤어질 때의 상황을 면밀히 곱씹어 보았지만 앤에게서 어떤 한마디 언질이나 암시도 들은 기억이 없었다. 앤을 만나지 않은 첫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정쯤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녘 지독한 복통 때문에 잠에서 깬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수도에서 녹물이 쏟아지듯 호된 설사를 1시간 간격으로 되풀이한 끝에 나는 약상자를 찾았다. 다행히 약상자 안에는 감기약과 설사약이 들어 있었다. 나는 분홍색 알약 1회분을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행히 설사약은 잘 들었다. 정오쯤 눈이 보송보송하게 반짝 떠졌다. 방 안 가득 밝은 햇살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머릿속은 박하를 바른 듯 환했고 몸속은 대나무처럼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밤새 악취나는 액체를 쫙쫙 쏟던 내 육체가 돌연 한 폭의 풀처럼 정결하게 느껴지던 그 상쾌함을,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 같던 그 평온함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흰죽을 끓였다. 가스레인지 한쪽에서는 뽀얀 죽이 끓고 한쪽에서는 주전자 가득 보리차가 끓었다. 그동안 나는 죽 간장을 만들었다. 따끈한 보리차를 몇 모금 마시고 수저와 간장 종지를 상에 올려놓고 죽이 푹 퍼지기를 기다리던 짧은 순간 나는 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잠깐이었다. 순식간에 죽을 먹고 나는 커다란 냄비에 다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죽이 끓는 동안 침샘에서는 귀밑이 뻐근할 정도로 요란하게 침이 솟구쳤다. 죽을 다 먹고 냉장고에서 감자와 계란을 모조리 꺼냈다. 처음에는 감자 샐러드를 만들 생각이었다. 감자를 깨끗이 씻어 계란과 함께 삶았다. 계란은 먼저 건져내고 감자는 더 삶았다. 찬물에 헹궈낸 계란을 까서 입에 넣었다. 갓 삶은 노른자는 노랗게 비리고 고소했다. 계란을 다 먹고 감자를 건져냈다. 삶은 감자의 껍질을 벗기다 급히 한 입 베어 물었다. 감자 속은 아주 뜨거웠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어깨에서 티셔츠 끈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감자를 움켜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찐 감자의 맛에는 땅속에서 연근 국은 식물답지 않은 은은한 동물성의 맛이 배어 있었다. 문득 내가 술만 취하면 앤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난폭하게 굴었는지가 떠올랐고 그러자 순간적으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다. 그것은 치명적인 모욕을 당한 누군가가 결투를 신청하는 대신 내 앞에서 칼로 자신을 베는 모습을 보는 듯한 고통이었다. 감자와 계란 노른자가 명치 끝에 한 보따리 뭉쳤다.
다음 날도 애는 여학생 휴게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앤을 보지 못하는 열흘 내내 나는 아파트 슈퍼나 장터에서 온갖 창거리를 사들여 개미처럼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었고 식구들의 눈을 피해 밤이면 식빵에 두툼하게 버터와 딸기잼을 바르고 그 위에 아카시아 꿀을 뿌려 먹었다. 한 조각씩 먹다 보면 결국 식빵 한 봉지를 다 먹어버리곤 했다. 개강 후 만난 애는 놀랍게도 가시같이 말라 있었다. 애는 열흘 동안 세 자릿수의 그 버스를 타고 내가 사는 아파트를 지나 한강을 건너 강변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 돌아오곤 했다고 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열흘 내내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탔지만 우리는 늘 반대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었다. 앤과 나는 낮술을 마시러 갔다. 그날 술집 뒷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조심성 없이 내뻗은 팔꿈치에 나는 머리를 살짝 얻어 맞았다. 왜 때리니? 나쁜 놈아. 왜 때리니? 나쁜 놈아. 뒷자리 남학생이 어리둥절한 채로 사과했지만 애는 꼬챙이처럼 계속 소리쳤다. 고의도 아니었고 세게 얻어맞은 것도 아니라고 내가 달랬지만 애는 목을 놓아 울었다. 너 아프잖아. 너 아프잖아. 나는 앤이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따라 울었다. 걱정 마, 앤. 난 하나도 아프지 않아. 하나도 아프지 않아. 조금 살이 쪘을 뿐이야. 나는 울면서 파전을 먹었다. 앤은 젓가락도 들지 않았다. 나는 파전을 다 먹고 비릿한 오뎅 국물과 깍두기를 먹었다. 모든 안주, 그렇다. 세상의 모든 안주를 다 먹어치울 기세로 내가 주점 탁자 위에 접시를 말끔히 비운 그날부터였을 것이다. 한 덩어리의 반죽으로 두 형상을 빚을 때 하나의 형상을 작게 만들면 다른 형상이 커지듯 앤의 거식증이 심해질수록 내 대식증도 심해졌다. 어느 날 앤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뾰족하게 기른 핏빛 손톱으로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심하다. 그때 손수건을 던졌어야 했다. 뒷자리에 남학생처럼 부주의하게 내 몸을 건드린 데 대해서가 아니라 세 자리 수의 그 버스를 타고 강변으로 가 수제비처럼 나를 조금씩 떼어내 강으로 던진 열흘에 대해서. 너 아프잖아. 너 아프잖아.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목 놓아 울던 최후의 애도에 대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애는 남자를 만나지 않는 나를 못 견뎌 했다. 아니 어쩌면 남자를 만나는 나를 더 못 견뎌 했는지도 모른다. 애는 다음 날 남자와 만날 약속이 없으면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며 술을 마셨다. 맥주로 시작해서 소주, 막걸리, 양주, 와인의 순서였다. 한치의 틀림도 없었다. 맥주 한 캔, 소주 한 팩, 막걸리 한 통, 그리고 양주와 와인을 각각 한 잔씩. 그러다 기분이 내키면 양주와 와인을 한 잔씩 늘려가는 시기였다. 냉장고 문짝 3칸을 맥주캔과 소주팩, 막걸리통으로 빼곡히 채워놓지 않으면 늘 불안하다던 앤이 얼마 전 술을 끊었다.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앤은 술을 마실 때보다 더 불안해 보였다. 앤이 술을 끊은 계기는 강박 때문이었다. 누가 봐도 무익하고 수고롭고 불필요하지만 그것을 끊으면 삶의 노래도 끊어지고 마는 잔혹하고 우직한 도돌이표 말이다. 영화와 음주로 녹초가 된 다음날 아침이면 사귀는 남자들 중 하나가 영락없이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이 앤의 생각이었다. 충혈된 눈과 퉁퉁 부은 얼굴 때문에 앤은 저녁 때 만나자는 상대의 요구에 전전긍긍했다. 귀신이야, 귀신. 그렇게 귀신같이 맞힐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그건 앤만의 생각이었다. 남자들 중 아무에게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을 때
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나는 자주 들었다. 어차피 잘 됐지. 눈도 이렇고 얼굴도 이렇고 도저히 누굴 만날 상황이 못 되니까. 앤은 어차피 잘 된 경우보다 귀신같이 불운한 경우만을 기억했다. 앤의 믿음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불운은 오로지 앤만을 노리는 격이었다. 앤은 항상 자신을 덮칠 준비가 된 변덕스러운 불운의 예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늦게까지 영화를 다운받아 보았다. 눈의 충혈기는 저녁이면 어느 정도 가셨지만 얼굴의 붓기는 꼬박 만 하루가 지나야 빠졌다. 앤은 강박을 끊는 대신 술을 끊었다. 음주 다음 날 앤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현저히 붓는 건 사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고 왜 유독 남자친구에게만은 결단코 그런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앤이 남자를 진지하게 사귀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앤은 남자와 오래 사귀지 못했다. 나는 앤이 남자들과 사소하게 다툰 일을 심각하게 과장하거나 그들의 전화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체크하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해 못할 것도 없었다. 언제부턴가 앤은 불안을 장신구처럼 매달고 사는 스타일로 변했다. 그 무익한 노심초사 속에서만 그 많던 술들은 빼더라도 영화와 남자, 그 둘을 전전긍긍 배합하는 방식 속에서만 앤은 자기 삶의 어떤 고유성을 만끽하는 듯했다. 고유성은 어떤지 몰라도 앤의 건망증은 확실히 심해지고 있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탓일 수도 있고 남자가 자주 바뀌는 탓일 수도 있었다. 때로 앤은 반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 중 하나와 2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혼동하곤 했다. 더 심해지면 지금 사귀는 남자들과 영화 속 주인공들마저 혼동할 것이다. 건망증에는 그 밖에 다른 유전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온갖 술을 맹렬히 뒤섞어 마셔댄 탓일 수도 있고 거꾸로 온갖 술을 모조리 돌연히 끄는 탓일 수도 있다. 슬프게도 결코 나 때문은 아니다. 태풍이 북상했는지 갈피 없이 바람이 휘몰아쳤다. 나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손톱 발톱의 가장자리를 다듬었다. 뾰족한 삼각불 모양의 뚜껑을 돌리자 뿌리 잘린 삼각대 모양의 용기에 담긴 액체에서 어릴 때 자주 맡던 코가 싸하고 목젖에 단맛이 느껴지는 냄새가 풍겨왔다. 뚜껑 대롱 끝에 매달린 뻣뻣한 솔은 펄이 섞여 현란하게 반짝이는 끈적한 용에게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왼손 엄지손톱부터 핏빛 매니큐어를 바르기 시작했다. 손톱은 아직 짧았다.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않고 착실히 기른다면 보름 안에 적당한 길이가 될 것이다. 발톱을 바를 땐 복부가 눌려 잠깐씩 쉬어가며 발랐다. 열흘 동안 내 몸은 익반죽처럼 부풀어 올랐다. 결투용 검처럼 열 손톱이 화려하고 날카롭게 버려지면 나는 노선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휜 세 자릿수의 그 버스를 타고 강변으로 갈 것이다. 강변에서 힘든 결투를 끝내고 해질녘 피에 젖은 한 꾸러미의 기름 덩어리를 버스의 갈고리에 걸고 돌아올 것이다. 앤은 내게 무심했고 나는 앤을 경멸했지만 정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거식과 대식처럼 무심과 경멸은 나와 앤과 나 사이의 방어막이었다. 나는 칼자국처럼 내 옆구리에 새겨진 새 음절의 모욕을 까맣게 잊을 것이다. 그리고 당당히 존재의 뒤편에서 걸어나와 세상이 요구하는 가볍고 깡마른 형상 위에 사뿐히 올라타고 새롭고 어여쁜 강박에 열 손톱을 박아 넣으러 떠날 것이다. 그것을 N 강박이라고 부르겠다. 이제
그만 잘 가, 앤. 뭐해?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이란 말에 목젖이 당기고 양쪽 침샘깨가 뻐근해졌다. 식후에 먹을 간유고를 챙긴 앤이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끼웠다. 분홍빛 팽이를 엎어놓은 듯한 육중한 내 상체의 옆구리 쪽 계단식 이랑에 앤은 팔걸이인 양 손목을 착 얹었다. 앤에게 말은 안 했지만 매년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는 긴 휴가를 계획하곤 했다. 그것을 과연 휴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휴가의 예감은 결투의 예감처럼 끔찍하고 달콤하다. 아니, 내가 이미 앤에게 휴가에 대해서 말을 했던가? 벌써 했는지도 모르겠고 미처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결투의 편지 따위야 즉각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편지가 덜 씌어졌거나 아직 붙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투회의 달콤한 의지는 인류의 정신에 칼자국처럼 선명히 남아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쨌든 앤의 태도를 눈여겨볼 일이다. 앤의 건망증은 때로 장점이기도 하다. 권여선 작가의 반쪽의 형상 잘 감상하셨나요?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권여선 작가는 1965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하대 대학원에서 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96년 장편 소설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고요. 권여선 작가의 소설은 인생의 단면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단단한 문장과 촘촘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꾸밈 없고 거리낌 없는 목소리로 삶의 상처와 일상의 균열을 해부하는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삶에서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을 놓쳐버린 시간을 되살리며 시간과 기억의 망각에 대해 천착하고 있습니다. 사물과 사람,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주제나 소재, 문체에서 정직하게 드러나는 글은 신선함과 낯섦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단편 소설 약콩이 끓는 동안으로 오영수 문학상, 사랑을 믿다로 이상문학상, 장편 소설 레가토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작품집으로는 푸르른 틈새, 처녀치마, 분홍 리본의 시절, 내 정원의 붉은 열매, 레가토, 비자나무 숲 등이 있습니다.